과학적 시선의 고대 문명의 불가사의. 인류의 역사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수많은 문명이 흥망성쇠를 반복해왔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존재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는 전혀 다른 도구와 기술을 가지고 고대인들은 지금도 과학자들과 역사가들을 놀라게 하는 건축물과 도시를 남겼다. 돌 하나를 쌓는 방법에서부터 천문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도시 설계까지 그들이 남긴 흔적에는 단순한 생활의 편의를 넘어선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다. 우리는 흔히 고대 문명을 이야기할 때 피라미드나 스톤헨지 같은 건축물 혹은 바빌론의 공중정원처럼 신화로 전해지는 장소를 떠올린다. 하지만 단순히 거대한 구조물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들의 위대함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단순한 신비가 아니라 과학적 시선으로 고대 문명의 불가사의를 하나하나 탐구하려 한다. 왜 이집트인들은 수백만 개의 돌을 정밀하게 쌓아 올릴 수 있었는지, 왜 나스카의 사람들은 하늘에서만 보이는 거대한 그림을 사막 위에 그렸는지, 그리고 잉카인은 해발 2400m의 산 위에 도시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모든 질문은 인류가 남긴 흔적 속에 숨겨진 과학과 지혜를 밝혀내는 열쇠가 된다. 이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의 위대한 문명들을 방문해보고 그들이 남긴 불가사의를 과학의 눈으로 해석해보는 여행을 시작하려 한다. 인류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풀지 못한 미스터리를 동시에 마주하는 순간이다. 고대 문명의 불가사의는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상상력과 기술, 그리고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의 결정체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이야기 나열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과학과 논리 그리고 인간의 위대한 성취를 조명하는 여정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목적지로 향하는 순간,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앞에 서 있는 느낌을 상상해보자. 바람에 실린 모래 알갱이 사이로 거대한 석재들이 빛나고 수천 년 전 사람들의 노력이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닌 인류 역사가 남긴 거대한 질문과 답을 마주하게 된다. 챕터 1 피라미드의 수수께끼 고대 이집트의 과학적 도전. 이집트의 사막 한가운데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위에 거대한 피라미드가 우뚝 솟아있다. 카이로 근교의 기자 평원에 자리한 이 피라미드들은 수천 년 전 인류가 가진 도구와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만들어진 위대한 건축물이다. 가장 잘 알려진 쿠프왕의 대피라미드는 높이 약 146m, 사용된 석재만 해도 230만 개 이상에 달하며 한 개의 돌무더기 무게는 평균 2.5톤에서 15톤까지 다양하다. 피라미드는 단순히 왕의 무덤으로서 존재한 것만이 아니다. 그 정밀한 배치와 설계는 태양과 별 그리고 천문학적 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과학자들은 피라미드의 정렬이 거의 완벽하게 북쪽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현대 측량 기술로도 그 정확도를 재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돌 하나를 쌓는 과정에서도 하늘의 별을 참고하며 방향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작 수수께끼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수백만 개의 돌을 어떻게 옮겼고 어떻게 정확히 쌓아 올렸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도 많은 논쟁을 낳고 있다. 초기 학자들은 단순히 수많은 인력을 동원한 노동력 설계에 초점을 맞췄지만 최근에는 과학적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운반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나무 썰매와 경사로를 이용했다는 가설이 대표적이다. 현대 연구팀은 모래를 살짝 적시고 썰매를 끌면 마찰력이 줄어들어 적은 인력으로도 거대한 돌을 이동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피라미드 내부의 구조 역시 놀라움으로 가득하다. 복잡하게 설계된 통로와 방 숨겨진 공간들은 단순한 왕의 무덤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내부 구조가 당시의 공학기술, 즉 돌의 압력과 균형을 계산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피라미드의 각 면과 방이 특정 각도로 설계되어 구조물 전체가 수천 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피라미드의 미스터리는 단지 건축 기술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 규모와 정확성을 고려할 때 이를 계획하고 실행한 조직력 또한 경이롭다. 노동자들은 단순히 돌을 옮기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계절과 기후, 석재의 특성까지 고려하며 섬세하게 작업을 수행했을 것이다. 최근 고고학 연구에서 피라미드 건설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식단과 숙소, 관리 체계까지 밝혀지면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왕의 명령이 아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프로젝트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피라미드가 남긴 또 다른 수수께끼는 바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존된 정밀함이다. 수천 년의 풍화와 사막의 모래 폭풍에도 불구하고 외관과 내부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를 돌의 재료와 결합 방식, 그리고 각 돌을 쌓은 순서에서 오는 구조적 안정성 덕분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석회암 외벽은 햇빛과 비바람을 견디도록 자연적으로 단단하게 굳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연의 힘까지 설계에 활용한 흔적이 보인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진다. 단순히 왕의 무덤이라는 목적만으로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을까? 과학적 연구와 고고학적 발굴은 피라미드가 단순한 권력, 과시나 종교적 상징을 넘어 인류가 기술과 조직, 천문학을 결합해 만든 최고의 도전임을 보여준다. 당시의 이집트 사회는 농업과 천문학, 건축학, 사회 조직의 결합을 통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교한 문명을 이루었음을 증명한다. 결국 피라미드는 인류가 가진 창의력과 도전 정신의 상징이자 과학적 사고의 초기 증거라 할 수 있다. 돌 하나를 쌓는 과정에서 고대인들은 단순한 힘의 사용을 넘어 물리학, 천문학, 재료과학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피라미드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과학적 장치이며 인간의 지혜와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불가사의 중 하나이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집트를 넘어 영국의 스톤헨지로 이동한다. 수십 톤에 달하는 거석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옮겨지고 신비로운 배열로 세워진 이 장소 역시 과학적 탐구와 상상을 자극하는 미스터리로 가득하다. 챕터 2 스톤헨지, 거석의 신비와 과학. 영국 남부의 소박한 평원 위, 끝없이 펼쳐진 풀밭 사이로 거대한 돌기둥들이 원형으로 서 있는 장면이 펼쳐진다. 바로 스톤헨지다. 돌 하나하나의 무게는 수십 톤에 달하고 일부 돌은 200km 이상 떨어진 웨일즈 지역에서 운반된 것으로 추정된다. 과연 인간이 단순한 도구와 힘만으로 이러한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가능할까? 스톤헨지는 지금까지도 고고학자와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호기심과 논쟁을 자아내고 있는 장소다. 스톤헨지가 만들어진 시기는 대략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 사이로 청동기 이전 후기까지 걸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문자 기록이 거의 없었으며 도구 역시 돌과 나무, 기본적인 금속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한 도구와 노동력만으로 거대한 돌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가져와 정밀하게 세워 올렸다. 이는 단순한 건축 기술을 넘어 그들의 조직력과 기하학적 이해, 그리고 천문학적 관찰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다. 과학자들은 오랜 연구 끝에 스톤헨지가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천문 관측과 종교적 의식의 복합체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스톤헨지의 주요 배열과 구조물들은 태양의 움직임, 특히 하지와 동지에 맞추어 정렬되어 있다. 하지에는 태양이 특정 지점을 비추도록 돌들이 배열되어 고대인들은 이를 통해 계절과 농사 시기를 정하고 종교적 축제를 계획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밀한 배열은 당시 사람들의 관찰력과 계산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하지만 돌을 이동시키는 방법은 여전히 수수께끼다.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했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는 나무 썰매와 롤러를 사용한 이동 방식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물이나 진흙을 적셔 마찰력을 줄이면 비교적 적은 인력으로도 수십 톤에 달하는 거석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돌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경사로와 지렛대, 나무 지지대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학적 원리를 경험적으로 적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스톤헨지의 또 다른 신비는 거석의 선택과 배열에 있다. 가장 무거운 돌은 블루스톤으로 웨일즈의 마운틴 지역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어떻게 당시 사람들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산지에서 돌을 채석하고
이를 운반했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일부 학자들은 돌을 운반할 때 나무 썰매와 수로 혹은 나무 통로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정확한 방법은 여전히 논쟁 중이다. 뿐만 아니라 스톤헨지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정치적, 종교적, 과학적 역량이 모두 결합된 결과물이다. 이 거석들이 왜 그 자리에서 서 있는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설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인류가 가진 창의력과 조직력의 범위를 가늠하게 한다. 현대 과학의 도움으로 우리는 스톤헨지를 단순한 신비로서가 아니라 과거 인류의 과학적 도전과 지혜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로 바라볼 수 있다. 거대한 돌기둥 하나하나에는 물리학적 원리, 천문학적 계산, 그리고 정밀한 관측과 실행이 스며 있으며 그 속에서 당시 사람들의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진다. 스톤헨지는 또한 시간의 시험을 견뎌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원형 구조와 배열은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 위에 서 있는 느낌을 받는다. 고대인의 도전 정신과 과학적 사고가 세기를 넘어 전해지는 순간 스톤헨지는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불가사의이자 과학의 기초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다음으로 우리는 스톤헨지를 뒤로하고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해 모아이 석상의 신비를 마주하게 된다. 외딴 라파누이 섬에 세워진 거대한 석상들은 한정된 자원과 고립된 환경 속에서도 인류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놀라운 기술을 발휘했는지를 보여준다. 챕터 3 모아이 석상 외딴 섬의 거석 신비. 태평양의 외딴 라파누이 섬, 흔히 이스터 섬으로 알려진 이곳에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거대한 돌 조각들이 산재해 있다. 모아이 석상이라 불리는 이 석상들은 평균 높이 46m, 무게는 수십 톤에서 최대 82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들로 섬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작은 섬에 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돌들이 만들어지고 이동했는지는 여전히 세계의 과학자와 고고학자들을 매혹시키는 질문으로 남아있다. 모아이 석상은 대부분 화산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일부는 섬 내의 화산 채석장에서 조각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석상의 위치와 방향에 있다. 조각된 석상들은 대부분 해안을 바라보지 않고 내륙을 향해 서 있다. 이는 단순히 예술적 선택이나 장식 목적이 아닌 분명한 문화적 종교적 의미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학자들은 이 석상들이 조상 숭배와 사회적 권위의 상징이었으며 섬 공동체의 정체성과 연계된 장소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석상을 이동시키는 방법은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초기 가설에서는 수백 명의 인력이 나무 썰매를 이용해 석상을 운반했을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섬의 지형은 울퉁불퉁하고 숲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가설에는 의문이 남는다. 최근에는 걷게 만든다는 방법이 과학적 실험을 통해 제시되었다. 석상을 양옆에서 밧줄로 흔들며 움직이면 마치 걸어가는 것처럼 석상이 앞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 실험은 제한된 인력으로도 거대한 석상을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고대 라파누이인들의 창의적 기술을 새롭게 조명했다. 모아이 석상의 제작 과정 역시 경이롭다. 화산암을 조각하고 얼굴과 몸체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섬 주민들은 단순한 도구만을 사용했다. 정밀한 얼굴 윤곽과 머리 장식, 몸체 비례를 고려한 설계는 당시 사람들의 예술적 감각뿐 아니라 공간과 비율에 대한 놀라운 이해를 보여준다. 특히 각 석상이 세워진 위치와 방향, 서로 간의 관계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과 의례적 의미를 담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석상 주변에는 아우에이에이치유라 불리는 제단 구조물이 함께 발견된다. 이 제단들은 종교적 의식적 목적뿐 아니라 석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구조적 역할도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순히 조형물에 그치지 않고 과학적 사고와 설계가 결합된 결과임을 보여준다. 즉 모아이 석상은 예술, 과학, 종교가 결합된 복합적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모아이 석상을 둘러싼 또 다른 수수께끼는 섬 자체의 자원 관리와 사회적 구조에 있다. 초기 연구에서는 석상 제작과 운반 과정에서 숲이 대규모로 훼손되었다는 가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일부 석상 운반 방식이 산림을 보호하며 수행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당시 라파누이 공동체가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효율적인 조직과 기술을 발전시켰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석상들이 완전히 조각되지 않은 상태로 채석장에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제작 과정에서 계획과 기술이 동시에 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고대 주민들은 단순히 돌을 쌓거나 조각하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운반과 배치, 의례적 의미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러한 통합적 사고는 당시 사람들의 문명적 지혜와 과학적 사고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모아이 석상은 단순한 거대한 돌 조각이 아니라 고립된 환경 속에서도 인간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제한된 자원, 고립된 섬, 그리고 거대한 돌이라는 도전 앞에서 라파누이인들은 과학적 사고와 사회적 조직, 그리고 예술적 감각을 결합하여 인간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불가사의 중 하나를 만들어냈다. 다음 챕터에서는 남미의 안데스 산맥 위에 자리한 잉카의 마추픽추를 방문한다. 해발 2,400m의 험준한 산 정상에 세워진 이 도시는 피라미드와 스톤헨지, 모아이 석상과는 또 다른 형태의 과학과 건축의 결합을 보여주며 인류가 자연과 싸우며 이룬 놀라운 성취를 증명한다. 챕터 4 마추픽추 안데스 산맥의 하늘도시. 페루 안데스 산맥의 구불구불한 능선 위 해발 2,400m 높이에 자리한 고대 도시는 구름 속에 감춰진 채 오랜 세월을 견뎌왔다. 마추픽추, 잉카 문명의 걸작 중 하나인 이 도시는 자연과 인간의 경이로운 결합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산의 능선을 따라 정교하게 설계된 건물과 계단식 농경지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잉카인들의 천문학적 지식, 공학적 기술, 그리고 생태학적 이해가 결합된 결과물이다. 마추픽추의 위치 선정은 단순히 경치가 좋거나 방어에 유리했기 때문이 아니다. 잉카인들은 태양의 움직임과 계절 변화, 안데스 산맥의 지형과 수자원의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한 뒤 도시를 설계했다. 주요 건축물과 광장은 태양의 중요한 천문학적 사건, 예를 들어 아지와 동지에 맞춰 정렬되어 있다. 이러한 설계는 단순한 장식이나 의례적 목적을 넘어 농업과 생활을 최적화하고 공동체의 사회적 의식을 구조화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마추픽추의 건축 기술은 특히 돌 다듬기와 결합 방식에서 빛난다. 거대한 화강암과 석회암 돌들은 정밀하게 절단되고 서로 맞물리도록 배치되었다. 흙이나 시멘트 없이도 수천 년 동안 흔들림 없이 안정성을 유지하는 건조 석조 기술은 당시 잉카인들의 공학적 지식과 경험을 증명한다. 일부 돌은 무게가 수십 톤에 달하지만 자연적인 지형과 결합되어 지진과 산사태에도 견딜 수 있도록 배치되었다. 마추픽추의 물 관리 시스템 또한 놀라운 과학적 성취를 보여준다. 안데스 산맥의 경사가 급한 지형 속에서 도시 전체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배수할 수 있는 수로와 계단식 배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는 단순한 관계 시설이 아니라 빗물과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경지와 도시의 생활 공간을 지속 가능하게 만든 체계적 설계였다. 현대의 수리공학자들도 이 시스템의 정교함과 효율성에 감탄하며 잉카인들이 자연 환경을 철저히 관찰하고 이해했음을 인정한다. 또한 마추픽추는 사회적 종교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했다. 주요 신전과 광장은 왕과 성직자들의 의식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며 계절과 천문학적 사건에 맞춘 의례가 거행되었다. 이러한 설계는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 문명의 지식과 문화, 신앙이 집약된 복합체임을 보여준다. 도시 전체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설계된 모습은 인간이 환경을 통제하고 활용하는 동시에 존중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마추픽추의 발견 이후 과학자들은 도로와 계단, 건축물, 수로, 시스템, 농경지 구조를 분석하며 잉카 문명의 뛰어난 조직력과 기술력을 재조명했다. 고립된 산악지대에서도 인류는 놀라운 건축과 도시 계획 능력을 발휘했으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마추픽추의 신비는 단순히 오래된 도시의 아름다움이나 경치에만 있지 않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 기술과 예술, 과학과 신앙이 결합한 결정체이며
당시 인류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정교하게 세상을 이해하고 설계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고대 문명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인간의 호기심과 탐구 정신을 자극하는 불가사의로 존재한다. 다음 챕터에서는 고대 문명의 상징 중 하나인 바빌론의 공중정원을 탐험한다. 신화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여겨졌던 이 장소가 과연 과학적으로 재현 가능했는지, 또 어떤 기술과 지혜가 숨어 있었는지 탐구하며 인류 문명이 이룬 또 다른 경이로운 도전에 다가가게 된다. 챕터 5 바빌론의 공중정원 신화와 과학의 경계. 오늘날 우리가 바빌론의 공중정원을 떠올릴 때 대부분은 신화적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높이 쌓아 올린 테라스, 그 위를 뒤덮은 초록빛 정원, 흐르는 물줄기와 꽃향기 가득한 공간. 그러나 실존 여부조차 논란이 되는 이 공중정원은 그 자체로 고대 문명의 상상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이다. 바빌론은 기원전 6세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번성한 고대 도시였다. 당시 바빌론의 왕 네부카드네자르는 사랑하는 왕비 아미티스의 고향인 메디아의 언덕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사막과 평야 속에서 이국적인 정원을 조성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단순한 기록 이상의 질문이 남는다. 과연 당시 기술과 재료로 수십 미터 높이의 테라스를 지탱하며 물을 공급하고 식물을 살아있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 과학적 해석은 고대 기술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고고학자와 엔지니어들은 당시 바빌론의 건축 자재와 관계 기술을 바탕으로 공중정원의 재현 가능성을 연구했다. 주요 가설 중 하나는 나선형 양수 장치의 활용이다. 물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장치, 즉 나사식 펌프나 기계적 장치를 이용해 강물이나 우물의 물을 테라스 위로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오늘날의 과학으로 재현해도 상당히 정교하며 당시 인류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발상을 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정원의 구조 역시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한 설계가 아니었다. 테라스를 층층이 쌓아 올리면서 각각의 층에는 배수와 수로가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어 물이 각 층을 순환하며 식물을 지속적으로 적실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정원 조성 그 이상으로 당시 엔지니어들이 물리학적 원리와 식물 생리학적 지식을 경험적으로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공중정원의 또 다른 신비는 실제 존재 여부와 기록의 일관성 문제다. 오늘날 발굴에서는 공중정원의 흔적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헌과 점토판 기록, 고대 그리스 역사서의 묘사를 종합하면 이 정원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충분히 구현 가능했을 기술적 기반을 가진 프로젝트였을 가능성이 크다. 과학적 재현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시 바빌론인이 사용할 수 있었던 재료와 장치로도 공중정원을 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공중정원은 단순한 왕실의 사치가 아니라 당시 사회와 기술, 과학적 사고를 모두 보여주는 사례다. 정원을 설계하고 유지한 기술자들은 물의 흐름, 건축 구조, 식물 성장과 환경 조건까지 고려해야 했다. 이는 오늘날의 복합적 시스템 설계와 다를 바 없으며 고대 문명 속에서 과학과 기술, 예술과 인간의 창의력이 결합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 결국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인류가 자연을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노력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물리학과 수리공학, 식물 생리학과 건축학적 지식을 경험적으로 활용한 정원 설계는 고대 문명에도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존재했음을 입증한다. 신화 속 이야기로만 치부될 수도 있었던 공중정원은 과학적 상상과 실험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다음 챕터에서는 남미 페루의 사막을 가로지르는 나스카 라인의 미스터리로 향한다. 거대한 그림이 하늘에서만 드러나는 이 미스터리는 인간이 남긴 또 다른 신비로운 흔적이자 고대인의 천문학적 지식과 사회적 상징이 결합된 예술적 표현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챕터 6 나스카 라인 사막 위의 하늘 그림. 페루 남부의 건조한 나스카 사막, 끝없이 펼쳐진 황토빛 평원 위에는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거대한 그림들이 새겨져 있다. 나스카 라인이라 불리는 이 기하학적 도형과 동물 그림들은 길이가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에 달하며
단순히 땅에서 볼 때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오직 하늘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전모가 드러난다. 나스카 문명은 기원전 100년에서 서기 800년 사이 페루 남부 사막 지역에서 번성했다. 사막의 건조한 기후와 평탄한 지형은 이러한 거대한 지상 그림을 유지하는 데 완벽한 조건을 제공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림을 그리는 방식과 목적이었다. 거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단순한 도구와 직관만으로 정확한 성과 형태를 만들 수 있었을까? 과학자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재현 실험을 수행했다. 연구에 따르면 나스카 사람들은 간단한 측정 도구와 로프, 목재 기둥을 사용해 직선을 그리고 도형을 배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직선을 연결하고 반복적인 측정을 통해 그림의 비율과 방향을 정확히 유지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 인류가 고도로 발달된 기하학적 사고와 공간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스카 라인이 남긴 또 다른 수수께끼는 그 목적이다. 초기 학자들은 종교적 의식과 관련된 제단 혹은 천문 관측 도구였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일부 라인은 별과 행성의 위치, 계절의 변화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농업과 의뢰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연구에서는 나스카 라인이 수자원 관리와도 연결되었을 수 있다는 가설도 제시된다. 사막에서 물의 흐름과 강수 패턴을 이해하고 이를 기록하기 위한 지도적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다. 흥미로운 점은 라인과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도구만으로도 정밀함을 구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나스카 사람들은 흙 표면을 긁어 검은색 자갈층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림을 만들었는데 사막의 건조함 덕분에 수백 년이 지나도 형태가 유지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예술적 창작이 아니라 환경 조건과 재료를 이해하고 활용한 과학적 지식이 결합된 결과다. 또한 그림 속 동물과 기하학적 도형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사회적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새, 원숭이, 고래 등 다양한 동물 그림은 공동체의 신앙과 문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이는 나스카 문명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사회가 아니라 상징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문명이었음을 보여준다. 나스카 라인은 현대 과학자들에게도 여전히 도전 과제다. 하늘에서만 완전히 확인되는 구조, 거대한 규모, 정밀한 배치 등은 당시 인류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했는지를 증명한다. 이 작은 도구와 환경 속에서 나스카 사람들은 인간의 상상력과 지혜를 극한까지 끌어올려 오늘날까지도 과학자와 탐험가를 매혹시키는 불가사의를 남겼다. 결국 나스카 라인은 단순한 땅 위의 그림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가 하늘과 지면, 수학과 예술, 관찰과 의뢰를 결합해 남긴 복합적 산물이며 고대 문명이 보여준 과학적 지혜와 창의력의 결정체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집트, 잉카, 나스카, 바빌론을 거친 인류의 불가사의를 종합하며 각 문명이 남긴 과학적 성취와 인간의 도전 정신을 되짚어보는 결말로 향하게 된다. 챕터 7 앙코르와트 정글 속 거대 사원의 과학. 캄보디아의 울창한 정글, 습기와 열기 속에 숨겨진 거대한 석조 사원이 햇빛에 반짝이며 모습을 드러낸다. 바로 앙코르와트다. 12세기 초 크메르 제국의 수르야바르만 2세는 단순한 사원을 넘어 그의 왕권과 신앙 그리고 문명적 기술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대한 기록물을 세웠다. 사원 단지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며 단순한 건축을 넘어 천문학적, 공학적, 환경적 지식이 결합된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앙코르와트는 단순한 종교적 장소가 아니었다. 사원 단지는 왕권을 신격화하는 동시에 왕국 전체의 사회적, 환경적 통제를 상징했다. 주변 수로와 인공호수, 배수 시스템은 단순히 미관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수로와 저수지는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농업과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적인 설계였다. 연구자들은 사원 주변 수로와 저수지의 경사를 분석하며 크메르인들이 당시 가능한 최대 수준의 수리공학과 토목 기술을 구현했음을 확인했다. 사원의 배치 또한 정교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중앙탑과 주변탑, 그리고 광장과 회랑의 위치는 천문학적 기준에 따라 설계되었다.
특정 계절, 특히 아지와 동지에 맞춘 태양의 위치와 그림자가 정확히 맞물리도록 계획되었으며, 이는 종교적 의례와 농업 일정, 왕권 행사와 연결되었다. 이러한 정밀한 배치에는 별과 태양 계절의 주기를 관찰하는 체계적 천문학적 지식이 반영되어 있었다. 앙코르와트의 건축 재료와 기술도 주목할 만하다. 사원을 구성하는 거대한 석재는 대부분 12톤 이상의 화강암으로 채석장에서 현장까지 운반하는 과정 자체가 놀라운 공학적 도전이었다. 나무 레버, 경사로 인력 조직을 활용하여 돌을 이동시키고 정밀하게 조립하며 지진과 홍수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힘의 문제만이 아니라 물리학적 계산과 조직 관리, 정밀 공학의 종합이었다. 또한 사원의 예술적 장식과 부조 역시 과학적 사고와 깊이 연결된다. 벽면에 새겨진 수많은 조각과 부조는 단순한 미적 장식이 아니라 종교적 의미와 천문학적 사건, 계절 변화와 농업 주기를 기록하고 상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관찰과 계산, 기록이 결합된 예술적 표현이자 과학적 사고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앙코르와트의 건축과 배치에는 자연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다. 사원의 구조는 열과 습기를 조절하고 태양과 바람을 최적화하며 식생과 수자원의 순환을 고려했다. 이는 현대 환경공학에서 말하는 지속 가능성과 생태적 설계와 유사한 원리를 경험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사원 단지는 단순히 인간의 신앙과 권력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당시 문명이 관찰, 이해, 응용을 통해 자연과 환경, 기술과 예술, 종교와 사회를 하나로 통합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앙코르와트를 걷다 보면 정글의 소리와 햇빛 속에서 인간이 남긴 수천 년 전 지혜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챕터 8 페트라 사암 절벽 속의 도시. 요르단의 붉은 사막, 바람에 깎인 절벽과 계곡 사이로 드러나는 붉은빛 도시, 페트라. 이곳은 고대 나바테아인의 걸작이자 인간이 자연과 기술, 그리고 사회적 조직력을 결합해 만든 극한 환경 속의 문명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오늘날 우리가 페트라를 바라보며 느끼는 경외감은 단순한 미적 감탄을 넘어 인간의 창의력과 과학적 사고의 산물임을 이해할 때 더욱 깊어진다. 페트라는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계된 도시다. 절벽을 깎아 주거지, 사원, 무덤, 창고, 도로를 조성했으며 각 건물의 위치는 절벽의 강도와 지형적 특성을 철저히 고려해 결정되었다. 건물 하나를 설계할 때 나바테아인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구조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태양과 바람의 흐름까지 계산에 포함시켰다. 이는 고대 기술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학적 사고였다. 페트라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은 특히 놀랍다.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유지하려면 물의 확보와 분배가 핵심이었다. 나바테아인은 계곡을 따라 수로를 만들고 저수지를 설치했으며 빗물을 모아 식수와 농업용수로 활용했다. 또한 폭우와 홍수에 대비한 배수 시스템까지 갖추어 자연의 변덕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러한 체계는 단순한 건축 기술이 아니라 환경공학과 수리공학의 종합적 응용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페트라가 단순히 생활 공간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시 전체는 종교적, 상업적, 방어적 목적까지 고려해 설계되었다. 사원과 광장은 사회적 중심지로 기능했으며 절벽 속 건물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배치되었다. 특히 절벽을 깎아 만든 무덤은 고고학적으로 볼 때 단순한 장례 공간이 아니라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시각적으로 과시하는 사회적 상징 구조였음을 보여준다. 페트라의 건축 재료와 기술 역시 뛰어나다. 사암 절벽을 깎아 내부 공간을 형성하는 과정은 극도로 정밀해야 했으며 작은 실수도 건물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었다. 나바테아인은 단순한 힘이 아닌 도구와 기하학적 이해, 경험적 계산을 결합해 절벽 속 구조물을 만들어냈다. 이는 현대 건축에서도 참고할 만한 정밀 공학적 설계의 사례로 손꼽힌다. 또한 페트라는 상업적 허브로서의 기능도 수행했다. 사막의 길목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덕분에 페트라는 향신료, 향유, 금속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는 중심지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물류와 저장, 보관을 위한 창고와 도로 설계, 그리고 도시 배치 역시 효율적 관리와 계획적 설계의 산물이었다. 단순히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라 기능성과 과학적 사고가 결합된 종합적 계획의 결과였다. 페트라의 건축과 도시 계획은 현대 도시 설계에서도 큰 교훈을 준다. 지형과 자연 조건을 이해하고 환경과 자원을 최적화하며 사회적 경제적 기능을 결합한 도시 설계는 오늘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도 연결된다. 나바테아인이 보여준 자연과 기술, 인간 사회의 통합적 설계 능력은 고대 문명 속에서 과학과 기술, 예술이 얼마나 긴밀하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오늘날 페트라를 걷다 보면 절벽 속 좁은 골목과 넓은 광장, 무덤과 사원의 배치를 통해 고대 나바테아인이 남긴 과학적 흔적과 창의적 지혜를 체감할 수 있다. 단순히 돌과 흙, 바람과 햇빛으로만 이루어진 이 도시 속에는 인간의 호기심, 관찰력, 분석력, 협력 능력 그리고 창조적 사고가 녹아 있다. 결국 페트라는 자연 속에서 인간이 남긴 과학과 예술, 사회적 지혜의 결정체다. 사막과 절벽이라는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인간은 환경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이를 도시 설계와 건축 사회적 조직력과 결합해 생존과 번영을 동시에 달성했다. 다음 챕터에서는 고대 중미의 테오티후아칸으로 시선을 돌린다. 태양과 달의 피라미드, 정렬된 광장, 그리고 도시 전체에 배치는 천문학과 건축, 사회적 조직력이 결합된 인류의 또 다른 과학적 흔적을 보여주며 고대 문명이 남긴 불가사의의 깊이를 한층 더 확장할 것이다. 챕터 9 테오티후아칸 태양과 달의 도시. 멕시코 중앙고원의 드넓은 평야 위 해발 2200m의 고지대에는 고대 중미 문명의 숨결이 살아있는 도시 테오티후아칸이 자리하고 있다. 신들이 태어난 곳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도시는 단순한 건축물의 집합체를 넘어 천문학적 지식, 건축 기술, 사회적 조직력이 결합된 체계적 문명의 증거를 보여준다. 테오티후아칸의 중심에는 태양의 피라미드와 달의 피라미드가 자리한다. 이 거대한 구조물들은 단순히 왕이나 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이 아니다. 피라미드의 배치는 천체와 계절, 태양의 이동과 지구의 주기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하지와 동지, 특정 별자리와 행성의 위치가 도시 구조와 맞물리도록 계획되었으며 이는 당시 사람들이 단순한 신앙심만으로 도시를 설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도시의 중심을 관통하는 죽음의 거리는 길이와 방향이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어 광장과 피라미드 사이의 조망이 최적화되었다. 이 거리는 단순한 교통로가 아니라 의례적 행진과 천문 관측, 그리고 사회적 모임을 위한 중심축이었다. 연구자들은 이를 통해 테오티후아칸이 천문학적 계산과 도시 계획이 결합된 사회 구조였음을 확인했다. 건축 기술 또한 놀라움을 준다. 거대한 돌과 점토,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피라미드와 광장은 지진과 강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돌의 배치와 접합 방식에서 정밀함이 드러난다. 특히 피라미드 내부 계단과 방의 배치, 돌의 각도와 방향은 물리적 안정성과 공간 활용, 통풍과 채광까지 고려한 고도의 공학적 설계를 반영한다. 테오티후아칸은 단순히 거대한 건축물을 세운 것에 그치지 않았다. 도시 전체가 사회적 조직과 노동력 동원, 자원 관리 시스템과 결합되어 있었다.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광장을 정비하며 도로를 설계하는 과정에는 수천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으며 식량과 재련 기술적 지식의 배분과 관리가 필수적이었다. 이는 당시 문명이 정교한 사회적 협력 구조와 계획적 공학을 기반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테오티후아칸의 건축과 배치는 종교적 의례와 사회적 기능이 융합되어 있었다. 피라미드와 광장은 신과 인간, 권력과 시민을 연결하는 상징적 공간이었으며 의례와 축제, 천문 관측과 계절적 농업 계획 등 다양한 활동이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도시 설계가 단순히 공간의 배치가 아닌 지식, 문화, 과학이 결합된 종합적 계획임을 시사한다. 흥미로운 점은 테오티후아칸의 도시 구조가 현대 천문학적 분석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정밀하다는 것이다. 태양의 움직임, 별자리의 위치, 달의 주기 등이 도시의 구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며 이는
당시 사람들이 관찰한 자연의 주기와 인간 활동을 연결해 과학적 사고를 실용적 설계에 적용했음을 증명한다. 도시 주변의 주거지와 상업구역, 창고와 도로 배치는 자연 지형과 계절적 강우, 태양의 이동을 고려해 설계되었다. 이는 단순한 무계획적 정착지가 아니라 환경 조건과 인간 활동, 사회적 필요를 모두 반영한 체계적 도시 설계였다. 테오티후아칸을 걷다 보면 과거 사람들이 남긴 정밀한 구조와 배치를 통해 그들의 과학적 관찰력과 분석 능력, 협력과 계획의 역량을 체감할 수 있다. 단순한 피라미드나 광장이 아니라 천문학, 건축, 사회구조, 환경 이해가 결합된 살아있는 과학적 기록인 셈이다. 결국 테오티후아칸은 인간이 환경과 우주를 관찰하고 이해하며 이를 건축과 사회적 시스템에 반영했을 때 어떤 놀라운 성취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태양과 달, 별과 계절, 돌과 흙, 인간의 노동력과 지혜가 결합해 만들어낸 이 도시는 고대 문명이 남긴 과학적, 문화적, 예술적 불가사의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다. 다음 챕터에서는 아시아 대륙의 거대한 방어시설, 만리장성을 탐험한다. 제한된 환경과 지형 속에서 인간이 남긴 전략적 설계와 공학적 기술, 그리고 사회적 조직력을 탐구하며 고대 문명이 남긴 불가사의가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챕터 10 만리장성과 전략의 과학. 중국 대륙의 북쪽 산맥과 계곡이 이어지는 험준한 지형 위로 인간의 의지와 기술이 만들어낸 거대한 구조물이 펼쳐진다. 바로 만리장성, 즉 진나라 시대에 시작된 만리장성의 일부 구간이다. 오늘날 남아있는 장성의 잔재는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라 고대 공학, 지리학, 군사전략, 사회적 조직력이 결합된 인류 문명의 위대한 성취를 보여준다. 만리장성의 건설 목적은 분명하다. 북방의 침략자로부터 왕국과 주민을 보호하고 국경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며 군사적 방어력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높은 벽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건축가와 군사전략가는 지형과 환경, 재료, 인력, 기상 조건을 철저히 고려한 설계를 진행했다. 산과 계곡의 형태를 따라 벽을 설치하고 전략적 요충지에 방어탑과 감시탑을 배치함으로써 자연 지형을 방어 시스템에 통합했다. 장성의 설계와 구조는 공학적 측면에서 매우 정밀하다. 돌과 흙, 나무를 조합한 성벽은 단순히 높고 두꺼운 구조가 아니라 지진, 풍화, 강우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벽돌과 돌의 배열, 접합 방식, 내부 보강 구조, 성문과 계단, 방어탑의 배치까지 모든 요소는 과학적 계산과 경험적 지식을 기반으로 계획되었다. 단순한 건축을 넘어 정밀 공학과 물리적 이해가 결합된 산물이다. 만리장성의 방어 전략은 단순한 장벽을 넘어선다. 장성의 경로는 침입자가 이동하기 어렵도록 자연 지형과 고저 차이를 활용했으며 방어탑과 성문은 병사들이 효율적으로 방어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장성 내부의 도로와 통로는 병력 이동과 보급, 커뮤니케이션을 최적화하기 위한 과학적 설계의 흔적을 보여준다. 이는 군사 전략과 공학적 설계가 결합한 종합적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장성 건설에는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었다. 농민, 병사, 기술자, 돌캐는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이를 관리하고 조직하기 위한 체계적인 행정과 물류가 필요했다. 건설 과정에서 식량과 도구, 재료를 배분하고 작업 일정을 조정하며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일은 단순한 지도와 명령만으로는 불가능했다. 이는 당시 문명이 사회적 협력과 계획, 기술적 지식을 동시에 적용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흥미로운 점은 장성의 일부 구간에서 발견되는 건축적 정밀성이다. 성벽의 두께와 높이, 방어탑 간 거리, 시야 확보를 위한 배치, 계단과 성문 구조까지 모든 요소가 일정한 규칙과 계산에 따라 설계되었다. 이는 현대 토목공학과 군사공학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 만큼 당시 인간이 지형, 재료, 힘, 시야, 군사 전략을 결합해 체계적 설계를 수행했음을 증명한다. 만리장성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창의력과 관찰력, 협력과 계획, 환경 이해와 전략적 사고가 결합된 과학적 사회적 성취의 상징이다. 장성의 잔재를 거닐며
우리는 고대 인간이 직면한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 기술, 조직력 그리고 도전 정신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다. 장성은 또한 오늘날에도 과학적 문화적 의미를 제공한다. 지형과 환경에 대한 관찰, 재료 활용, 구조 설계, 사회적 동원 능력 등 모든 요소는 현대 기술과 학문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고대의 교훈을 담고 있다. 만리장성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제한된 조건과 도전을 맞이했을 때 관찰, 분석, 협력, 창의를 결합해 어떤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리장성은 인류에게 묻는다. 자연과 환경, 사회적 구조와 기술적 지식을 결합하면 우리는 어떤 불가사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유물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현대와 미래의 인간이 추구할 과학과 창의적 도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질문이다. 그리하여 만리장성은 방어, 공학, 사회 조직, 인간의 지혜와 도전 정신이 결합한 불가사의로 인류가 남긴 과학적 유산의 마지막 장을 장식한다. 인간이 자연과 환경 속에서 창조해낸 거대한 구조물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깨닫는다. 고대 문명이 남긴 진정한 불가사의는 단순히 형태가 아니라 사고와 계획, 관찰과 창의가 결합된 과정 그 자체라는 사실을. 인류의 불가사의와 과학의 흔적. 수천 년 전 인간은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과학적 원리와 기술적 사고를 경험적으로 발견하고 활용했다. 피라미드, 스톤헨지, 모아이 석상, 마추픽추, 나스카 라인, 바빌론의 공중정원까지 각각의 불가사의는 단순한 건축물이나 예술 작품이 아니라 인간의 관찰력, 창의력 그리고 체계적인 사고가 결합된 산물이다. 이 5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첫째, 자연과 환경을 철저히 관찰하고 이해했다는 점이다. 피라미드의 돌 하나, 스톤헨지의 직선, 모아이 석상의 배치, 마추픽추의 수로, 나스카 라인의 기하학적 정밀성, 바빌론의 공중정원 물 공급 체계 모두 인간이 자연 조건을 연구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당시 사람들은 제한된 도구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다. 단순한 돌과 나무, 흙, 물, 밧줄과 로프만으로도 거대한 구조물을 이동시키고 정밀한 설계를 실행하며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흔적을 보존했다. 이는 현대 기술이 갖춘 정밀함 못지않은 경험적 과학과 공학의 결합이었다. 셋째, 인간의 창의력과 사회적 조직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각 문명은 단순히 개인의 재능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협력과 체계적 계획 속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다. 피라미드와 마추픽추의 노동 조직, 스톤헨지의 팀워크, 모아이 석상 운반의 협력 구조, 나스카 라인 설계 과정까지 모든 사례에서 인간은 지혜와 힘을 결합해 한계를 뛰어넘었다. 마지막으로 고대 문명은 과학과 예술, 신앙과 기술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건축물이나 그림, 돌 조각에 머무르지 않고 천문학적 지식, 물리적 계산, 재료 이해, 환경 적응, 사회적 의미까지 하나의 체계 안에서 구현했다. 이는 우리가 오늘날 과학을 배우고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체계적 탐구를 이어왔음을 증명한다. 결국 고대 문명의 불가사의를 바라보는 시각은 단순한 신비 감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인간의 도전 정신과 창의적 사고, 관찰과 분석, 협력과 계획이 결합했을 때 어떤 위대한 성취가 가능했는지를 배울 수 있다. 과거의 지혜는 단순히 역사적 유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인간의 호기심과 과학적 탐구를 자극하는 살아있는 교훈이다. 이 다큐멘터리를 마치며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된다. 인류가 남긴 불가사의는 단순한 건축물이나 그림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인간과 자연, 과학과 예술을 연결하는 다리이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도 여전히 깊은 통찰과 영감을 제공한다. 고대 문명의 불가사의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한계를 넘어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며 앞으로의 과학적 탐구와 인간의 도전이 만들어갈 새로운 불가사의로 이어질 것이다.